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점점 앞뒤가 달라지고 있는데 심각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계엄이 적법했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또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빠르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신문의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라는 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일 상황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답답한 답변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현장에 도착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느냐는 윤석열 측 대리인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땐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 지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현장에서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느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도 역대급 규모로 꾸려 그 어떤 때보다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증인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건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술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해도 예를 들자면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하겠죠. 그거는 여기서 거짓말을 얘기한다거나 혹시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아까 일부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답변한 내용을 일부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때가 아니고요.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던 걸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삼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의 그런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성현 대령은 좀 멀리 있었죠 그때. 원래 부대 위치가 저희 부대 쪽이 아니라 저 강 이북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내에 오기가 좀 힘들다. 네. 그랬었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굳이 그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증인이 이제 또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아서 조성현 대령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지만 제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대가 몇 없습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 경비나 뭐 이런 그것도 그 부대가 담당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인질 협상을 하게 되면 김창학 대령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군사 경찰과 또 민간 경찰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 거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 경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저 인질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창학 대령은 조성현 대령보다는 빨리 왔겠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빨리 도착했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성현 이제 직책은 단장이잖아요. 조성현 네. 단장, 김창학 단장. 네.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또 증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행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지시를 주로 이제 그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이. 그대로 전달한 것보다는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휘관인데 그냥 전달하면 그 지휘관입니까? 제가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추정 또 필요한 과업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조성현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입장을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증인도 이제 나는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예, 증인으로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단장 2명은 제가 당시에 그래도 빨리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는 신뢰하고 있고, 어떤 임무가 구체화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판단해서 정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단장들도 사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증인의 재판에 같은 데에서 이제 그 단장 두 명의 그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것 같고,
예. 그 입장은 똑같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지만 여기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지금 증거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인이 이제 이거를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지금 탄핵 재판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령관인 증인, 그리고 증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단장 두 사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증인의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이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김인원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저 나오신 변호사님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십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성함이 무엇이든가요? 김인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예. 정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피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이런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해교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 낙인 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폭동 선동입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형법 91조에서 규정한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 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의 폭동 사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째째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0여 국방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상록의 탄핵 여부를 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와 예산 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국회와 야당은 졸지에 반국가 세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및 사법부 사이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상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헌법이 애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과열될 때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여 소위 김건희 특검법 등
25개의 법률안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편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애정하고 있는 정상적이고 화pon적인 정치적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독재자처럼 국가 비상사태로 함부로 단정하고 무정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하도 민주당 독재라는 프레임을 걸다 보니 민주당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독재자의 눈에는 모든 행위가 다 독재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5회 변론 기일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든 지가 이제 63일, 2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청구인 국회 측 신청 증인 3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피청구인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장면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나열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본질 그리고 탄핵 심판의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제21대 총선 그리고 제22대 총선 투표의 재검증까지 거듭 요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법원이 관련 수많은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서 이미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인 권한 행사로 조사하고 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